근무하는 권진호입니다. 본발표진흥원의 고전국역 팀장으로서 소임을 담당할 때 우리 국각진흥원에서 영남선영 문집 제1집이 서계 김담수 선생의 번역 사업이었고, 또 작년에 무감 선생 문집도 2책이 나와서 아마 뭐 그런 계기로 실무 담당을 한 사람의 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학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갈고 닦은 학문을 이 쫓기는 사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경영하는 데 있는 지인의 학인데, 무감 선생은 70평생을 과거로 출사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70평생을 향촌에서 살면서 유자로서, 사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인가? 저는 뭐 아주 제 논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무감 선생의 문집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자로서의 소임과 책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지역의 수백 년간 동성불학을 형성해온 가학의 가문의 어떤 가학 정승과 가풍적 특색을 조명하는 것은 이 지역의 다른 성씨 집단이 추구한 가학적 특색의 어떤 동질성과 변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상주 지역의 학문적 특색을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런 연구가 축적된다면 같은 시대 중앙학단의 학단과 지역 학문 간의 상호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되며 결국 종국에는 이 지역학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결론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어떤 그 과학적인 특색을 밝히는 작업이 향후에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표명한 것입니다. 무감 김동필 선생의 이 가계 및 처사적 삶입니다마는 앞부분에 그 과학적 연원에 대해서는 또 고혜령 선생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이 간간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서계 선생에 대해서는 황계처사라는 이 선조 임금께서 황계처사라는 호를 이렇게 내려주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특기할 만하고요. 또 서계 선생의 아들 중에 오늘 좀 전에 김하우 선생님께서 이 두 자제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월담 국원 두 선생은 한 분은 또 정말 학자로서, 또 한 분은 또 출사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무감 선생의 어떤 고조, 정조부터 이 인물들이 쭉 있는데, 크게 또 현달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무감의 선대는 또 간혹 벼슬게 나가서 이 책임을 소명을 다하지만은 주로 초야에 응가하여 무감 선조의 5대조까지는 초야의 선조에서 심성수양과 학문을 추구하는 처사적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국원과 또 월담과 국원은 한강 정부의 문인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감의 선대는 물론 안동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퇴계와 또 퇴계의 제자들과 이 수수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남명과 한강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무감의 어떤 생애 중에 10세 전후에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제끼가 남달랐고 또 기상도 의젓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20대 전후에 이 집안의 어떤 그 가학 연원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20세 전후에
그 10세 전후에 생부, 생모가 세상을 떠난 아픔을 겪고 또 21세 때에 또 이 아버지 김학빈마저 세상을 떠나고 결과적으로 이 집안의 어떤 그 책임의식 하에서 이 중부 김덕빈의 어떤 명의에 의해서 이 김학빈 집안으로 이제 입후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학문을 공부를 해서 과거 출사에서 이 진출을 하는 것이 있겠지요. 물론 또 이 부모의 어떤 명목이 있었고, 그래서 이 체질적으로는 이 평소 과거에 이 무감 선생은 뜻이 없었지만은 집안과 이 어버이를 위해서 애써 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 번 응시했지만은 이 시험이 불리해서 번번이 또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그런 또 아픔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감 선생은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19쪽에 선비의 공부는 오직 나의 본성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극제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것이 없다. 뭐 과거 시험 쳐서 떨어져서 뭐 이 괴롭다 또는 뭐 어떻다 이런 어떤 그런 푸념이 아니라 부모의 명예에서 과거에 응시는 했지만은 또 안 되는 어떤 현재적 처지에서 나름의 어떤 그 과거 시험 떨어진 데에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과 함께 이 서계의 초보를 교정하고 결과적으로 이 대의 무감선생 대의 이 간행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제 정정로 선생에게 또 월단 선생의 행장을 부탁하고 또 시축과 부록둥이 글을 베껴 또 한 권을 만들고 발문을 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부자를 이 나감 서원을 이렇게 건립해 가지고 이 서원을 지역사회 유림들의 어떤 공론화를 해서 산부자를 서원에 모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주간 문중의 가문의 각격과 아픔을 확립해 나갈 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에서의 문중 위상을 드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학자로서 소임을 다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상주지역에 죽동향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죽동향약의 전통이 그때 와서 유명무실하고 죽동향약의 어떤 문서들도 불타버리고 또 죽동향약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 기반도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곡시도 끊어지고 하는 것을 또 심지어는 그 토지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49세 때 이 죽동향약의 복원을 위해서 5년간 이 일을 직접 가담해서 노력해 왔고 10년 뒤에 이 죽동향약의 모습으로 그 구약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보면은 이게 생각이 듭니다. 일별해 보면은 그 이 무감 선생의 문집에는 또 남다른 어떤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신이 학문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저술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설, 논, 이런 같은 작품이었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본성의 함양, 내적인 수양 이와 관련되어서 너무 지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 생각이 됩니다. 이었죠. 저 사진 학문을 통한 심성 수양과 그것의 어떤 현실적인 삶에서 모범으로 보여주는 실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 보면은 이 논어에 나옵니다. 이 백규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신옥의 티는 오히려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의 실수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논어의 어떤 이 구절을 대해서 우리가 이 백규시에 대해서 남용이라는 사람이 논어에서 보면은 이 시를 워낙 좋아해서 그 공자의 그 아들의 형님의 그 따님에게 이제 장가를 보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몸소 스스로 두텁게 하고 또 요구하기를 가볍게 하면 무망을 멀리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백규시라든가 논어의 이 두 번째 구절 같은 시를 평생의 어떤 이 수양의 부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어에 나온 어떤 이 심성 수양의 측면은 아니라 대학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대학의 학문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신, 성의, 어떤 수양적인 측면하고 또 명자의 아린욕 존천리 이와 같은 측면 그리고 이 학문을 왜 하느냐 군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군자의 학문 태도는 뭐냐 논어 하기편에 나옵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항상 성찰하고 해야 된다. 이게 쉽게 불론이면 부력군자와 이게 이제 학문하는 어떤 학자의 어떤 궁극적인 인간 자세, 인간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이 경전 중에서도 이 마음의 수양과 관련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 내면에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삶 외에는 천명과 멸성과 인언이다. 이걸 두려워했다. 그리고 5가지 경계해야 될 것을 저도 한번 이를 통해서 우리 정물학 선생님은 시를 통해서 눈물이 난다 그랬는데 정말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5개를 이렇게 보면서 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색입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악함. 5번째는 재물을 탐내는 것. 이것이 이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개는 7가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인데 제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만 마음이 수양되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함부로 입을 이렇게 놀리는 것이 또 부끄럽고 또 성인의 가르침을 어긴 것이 부끄럽고 남이 보지 않는 방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할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보면은 남이 보지 않는 방에서 혹시 반성할 것이 있을까? 이런 점이 부끄럽고 어버이 봉양에 정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또 부끄럽고 나라 경영에 재능이 없으니까 또 이 반성의 측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이 또 부끄러운 면이 있고 늙어서 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 향촌에서 그냥 이름 없이 늙어가는 이 모습이 또 부끄럽다. 이렇게 이제 7가지 부끄러움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9가지 뉘우친 사실은 이것이 있습니다. 젊어서 좀 더 이제 부지런히 배우지 않아 뉘우치고 또 의리에 무지하니 또 부끄럽고 또 조급히 화를 내니까 내가 이게 또 뉘우치고 함부로 시비를 또 말하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 이걸 내가 뉘우치고 또 벗을 사귀는데 또 지혜가 받지 못한 걸 뉘우치고 집안이 또 하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책임 아닌가 이걸 또 뉘우치고 또 이 국가에 세금 독촉이 있는데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할까 이런 부분이 또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가에 비가 새는데 내가 사전에 대비를 못하는 것이 또 뉘우치고 또 병이 고질이 되었는데 이걸 잘 줘서 못한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이 무감 선생의 어떤 이 내면의 수양은 여기에 다 녹아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60 가까운 이게 59cm 60인지 모르겠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자신을 되돌아본 결과 어려움, 두려움, 경계함, 부끄러움, 뉘우침 이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였기에 벽에 붙여놓고 스스로 경계하는 요기를 삼았다. 제가 이 소학은 보물처럼 집에서 완성하고 양심을 간발시켜 학문에 종사하길 바란다. 라는 어떤 역대로부터 그리고 생구 김도빈 역시 향촌사회에서 교의와 신의를 아주 실천한 인물로 그래서 이 집안의 어떤 그 실천 학문으로서는 이 효제의 어떤 그 실천이 대단히 집안의 하나의 어떤 가풍으로 형성되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감 선생이 삶의 터전인 낙동강 연안에 특히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이 학문을 갈고 닦는 학문 강학 활동의 측면하고 하나는 정말 이 배를 띄워서 어떤 풍요의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 시적인 형상화가 이 시에서 이렇게 주로 나타난다. 그 외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좀 해서 본 논문을 완성할 때는 이야기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공은 묵묵함을 지키셨고 시속은 사치함을 좋아하지만 공은 질박함을 따랐네. 정말 당시 사람들은 경박하게 말하기를 좋아했지만 그는 우뚝 서 있는 바위처럼 감옥했고 당시 세태는 화려하고 사치함을 좋아했지만 그는 질박함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의 어른으로서 향촌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서의 가져야 할 인간 자세는 어찌해야 할까? 오늘 무감 김동필 선생을 통해서 진정 처사형 학자의 소임과 책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